고금소총과 야담. 흙을 덮어주고 보답을 받다. 어떤 선비가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다가 산 위에서 무덤 없는 오래된 해골 한 구를 발견하였습니다. 마음에 몹시 안 돼 보여서 흙으로 묻어준 뒤 때를 저다가 무덤에 입혀주다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잃고 해서 무덤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꿈에 한 여인이 앞으로 다가와 절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마외성의 옛터로서 접은 성이 양이 없고 당나라 황제의 비입니다. 제가 죽은 뒤 당나라 황제께서는 오매불망 절 잊지 못하여 임공연 출신의 도사 등을 시켜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었지만 혼백 부르는 술법으로도 오히려 개장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지라 첩의 몸은 깊은 산골짜기 속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비바람에 이리저리 씻겨 해골이 땅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요행이 당신의 도움을 받아 다시 흙을 덮을 수 있게 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러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하는데 부디 놀라지 마소서.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아리따운 용모와 낭낭한 목소리가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고 귀에 쟁쟁한지라 백낙천이 장안가 중에서 고개를 돌려 한번 웃으면 온갖 교태가 생겨나서 육궁의 궁녀들이 분이나 연지로 화장한 모습은 빛을 잃게 되었다고 했던 구절이 정녕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선비가 집에 돌아온 날 밤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사방엔 정적이 감돌고 귀신의 긴 울음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오고 있는데 호련히 삽상한 찬바람이 일더니 달빛에 흔들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선비가 누구냐고 묻자 문 밖에서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귀비입니다. 선비가 문을 열어주자 이내 들어와서 앉은 귀비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당나라 궁실에 쌓아놓은 금은보화들이 모두 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첩이 궁성을 빠져나올 적에 갖고 온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은혜를 갚으려 해도 갚을 길이 없네요. 첩은 본디 빼어난 미모로서 남을 섬기던 사람이오니 건지를 받드는 것으로 은혜의 대신 보답코자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처음엔 선뜻 그러자고 응낙지 못하던 선비도 그 태도를 이리저리 뜯어보는 동안 그 황홀함에 푹 젖어서 그만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말았습니다. 귀비는 새벽을 알리는 닭소리가 나면 즉시 사라졌다가 이튿날에 또 다시 오고 이렇게 하기를 수십 일을 거듭한 다음 작별을 고하고 떠나갔습니다. 선비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매우 부러운 생각이 든 그 친구는 그 길로 돈을 잔뜩 쌓아 짊어지고 일꾼들을 모아 이리저리 길에 널브러진 해골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후 해골이 발견될 때마다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미인의 썩은 뼈를 만나 묻어준 뒤에 우미인도 양귀비도 내 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게 찾아와서 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찬바람이 소슬하고 달빛이 어둑어둑한 어느 날 문 밖에서 시끄러운 병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뚫어진 문구멍을 통해 내다보니 어떤 대장 하나가 오추마를 타고 오는데 그 앞뒤로 28명의 말탄 병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인은 썩 나오너라. 주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급히 말 머리맡에 엎드리자 대장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을 바라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흩어진 해골들을 묻어주었느냐? 소인의 친구 놈이 우연한 기회에 마을의 옛 언덕에서 오래된 해골 하나를 발견한 뒤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묻어주고 온 적이 있사옵니다. 그런 뒤 밤에 양구비의 홀령을 만나 수십 일 동안 달콤한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소인은 나이도 젊고 게다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의 부녀자는 하나도 눈에 차지 않는지라 망령되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돈을 몽땅 들여서 무덤 없는 해골들을 묻어준 것은 아리따운 미녀의 홀령을 만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대장이 성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옛날 미녀가 어디 한둘이더냐? 내가 사모하는 계집이 대체 어떤 계집이냐?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바른 대로 데렸다. 우미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서초패왕이고 우미인은 곧 내가 사랑하던 여인이다. 내가 오강에서 죽기 전에 이 여인을 잊지 못해서
역발상가 맨 마지막 구절에다 썼던 것이 바로 그것이니 바로 저기 저 28명이 직접 보고 들은 그 증인들이다. 내 놈이 대체 어떤 놈이기에 감히 그따위 망령된 생각을 품는단 말이냐? 우미인은 본디 진나라 궁중시녀로 진시황 무덤에 묻혀 있다가 내가 무덤을 파고 구해내 애인을 삼은 여인으로 깨끗한 정조를 지켰던 여인이다. 어찌 음란한 양귀비 따위와 같으랴? 귀비는 당나라 황실의 군신과 부자가 음란한 행실들을 할 때 태어났었다. 당나라 황제가 미혼계에 빠져서 귀비의 미모와 천장하우 지자선습 따위의 말에 속아 넘어가 애송이 안녹산의 죄나 귀비의 오빠 양국충의 죄를 알지 못했느니라. 하지만 몸뚱이가 무덤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오른 뒤에도 어찌 그 더러움을 알지 못했으랴? 이런 까닭에 황제 부자와 수양아들 양남 등이 모두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다. 양귀비는 지금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서 헛되이 울부짖는 마의 언덕의 귀신이 되었은즉 지금 내 친구와 동침하는 것을 당나라 황제가 본다 하더라도 필시 고개를 숙이고 피해갈 것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미인은 나와의 수견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행히도 하늘이 날 저버려서 유방에게 천하를 빼앗기는 일을 너무나 빨리 당하게 되었은즉 천추만세에 또 다시 너 따위에게 우미인을 빼앗기겠는가? 이후엘랑 다시는 그따위 망령된 생각을 품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한 뒤 무리들을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방에 들어간 그 사람은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한참 동안을 숨을 못 쉬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얼마쯤 있다가 일꾼 3명이 와서 아뢰었습니다. 암흑의 산 깊은 계곡 속에 오래된 해골 하나가 있사온데 뼈가 엄청 크고 색깔이 푸른 빛 아닌 하얀색인 걸 보면 남자의 뼈인 듯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흙과 때를 몽땅 져다가 단단히 봉분을 만들어주도록 해라. 그리고 어제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귀비는 대당 만승천자가 총애하는 비인데도 내 친구와 동침했건을 우미인은 일개 우두머리의 희첩에 불과함에도 항우가 미리 손을 쓰려고 하다니 좀 수상한 냄새가 난다. 필시 우미인의 무덤이 이 근처에 있어서 이렇듯이 주위를 뱅뱅 맴돌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니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여라. 명령을 받은 일꾼들은 명령대로 깊은 계곡으로 가서 흙을 져다가 봉분을 쌓은 후에 이리저리 계곡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날 밤 삼경 무렵 기계가 당당하고 의관을 훌륭하게 차려 입은 한 사내가 집신을 신은 채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오더니 방 안으로 냉큼 들어와 앞에 꿇어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대연의 기사마 여마동이요. 한나라가 망한 뒤로 내 무덤이 무너져 내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유행이 군자께서 덕을 베풀어 사람을 시켜 흙을 덮어주니 감격스럽기 그저없소이다. 그래서 사례로 이걸 주고자 하오. 이렇게 말하면서 황금 100냥을 꺼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양을 하며 한참 동안 서로 실강이를 벌이고 있는데 심부름하는 아이가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어제 왔던 황 장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항우가 주인아, 내가 끝까지 내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희의 무덤을 찾더란 말이냐? 이렇게 소리를 치며 문을 박차고 들어오다가 여마동을 보더니 뒤로 물러서며 너는 유방이의 기사마 여가놈이로구나. 그 당시 진이 실권을 잃고 천하가 각축을 벌일 때 넌 할 것 없이 각자의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을 뿐인즉 내가 너를 특별히 꺼리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또 너 따위를 두려워할 나도 아니지만 그늘 5강에서 자살한 뒤로 내가 칼을 뽐내며 다가오던 일을 생각하노라면 뭐 그리 송연하여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더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시골 달기 아침을 알리고 여마동도 돌아간 뒤 황금 몇 봉지만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판관부인 전라감사 모친의 회감날에 관아에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자 가까운 고을 수령의 부인들과 경양각지의 친척집 부인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주 판관부인이 늦게까지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명내하에서는 나이 어린 기생을 보내 빨리 오라는 정가를 보냈습니다. 기생이 판관의 관사에 가보니 인기척도 없고 방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기생이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았더니 판관 부부가 바야흐로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생이 터져 나오는 웃음을 겨우겨우 참으며 나돌다가 그 집 계집종을 만나 정가를 통제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가명으로 돌아온 기생은 땅에 엎드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여있던 부인들이 일제히 그 까닭을 묻자 기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관 나으리 마마가 손으로 월자를 받친 채 두 눈이 캄캄해져서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판관의 배 아래 계시는 고로 전갈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부인들이 모두 깔깔거리며 온통 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귀가 어두워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감사의 모친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웃고 난리냐? 이 늙은이도 좀 알잡구나. 여러 부인들이 입을 가리고 아뢰기를. 젊은 것들이 나이 어린 동기가 하는 짓을 보고 웃는 것이오니 어른 앞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질 않았습니다. 감사의 모친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위해 잔치를 마련한다면서 내게 새 옷과 새 치마를 입혀놓고는 서로 손가락질이나 해대며 웃음거리를 삼으니 너희들은 필시 두툼한 속옷을 입은 나를 한낱 술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롱거리나 될 바엔 차라리 오늘 잔치를 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여러 부인들이 황송함을 이기지 못해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습니다. 전주부 판관 부인이 판관과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마가 귀가 어두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질 못해 재차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 부인이 큰 소리로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말을 할 적에 판관 부인이 뜰 밖에 도착하여 가마에서 내리다가 문득 방 안에서 들려오는 판관처가 어쩌고 하는 커다란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판관 부인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멈칫거리다가 가까스로 들어가서 노인 앞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마가 웃음을 머금은 채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아까 이 늙은이가 들어보니 본부 마마가 좋은 일을 한바탕 벌였다고들 하던데 마마의 월자가 흐트러지질 않았으니 참으로 이상하구려. 예전에 감사의 부친이 생신 때만 되면 매번 그 일을 좋아해서 그런 욕을 당한 후엔 을의 월자가 흐트러지곤 했었지. 그 말을 들은 부인들이 모두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다고 합니다. 복받은 의로운 비. 어떤 선비가 철을 맞아 드렸습니다. 그 처가 시집 올 때 딸려온 계집종은 나이가 대략 16살 정도로 용모가 단정하고 매우 총기가 있었습니다. 선비가 매번 잠자리를 함께하고자 하매 그런 선비의 생각이 계집종에 대한 그의 말씨와 낯빛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계집종은 홀로 생각하였습니다. 나와 아가씨는 신분상으로는 비록 하인과 주인의 관계이긴 하지만 젖먹이 시절부터 지금껏 서로 친하게 지내와서 자매지간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적이 된다면 하늘에 계신 저 하느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 오래 있다간 갖은 위협과 협박을 벗어나지 못할 게 분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껏 의식을 함께하면서 서로 아껴왔던 예정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차라리 화를 피해 도망가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아가씨께 드리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겠지. 이윽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집을 빠져나온 그녀는 길에서 주막집 노파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남자가 없는 걸 알게 되자 거기서 고용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사에 말할 수 없이 영리했습니다. 너댓 달 후 여자란 걸 알게 된 주막집 노파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힌 후 그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다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과거 보러 가던 사람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주막집 노파에게 결혼을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노파가 이 사실을 알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떠돌아다니다 이곳에까지 오긴 했지만 원래는 양반집 처자입니다. 가난한 선비의 처가 됐으면 됐지 부귀한 집안의 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 보러 가는 선비 또한 혼인을 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곧바로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보러 가던 선비는 다행히 과거에 합격을 한 다음 그 처를 거느리고 가 높은 벼슬을 역임하고 아들 셋을 낳은 후 죽었습니다. 그 뒤에 세 아들이 잇따라 과거에 올라 모두 이름이 명환의 반열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개는 어찌 당록에 가합하며 아무개는 어찌 지장에 가합할까? 아무개가 홍문관 벼슬아치로 가합한가? 듣고 있던 그들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지체를 가지고 어찌 감히 다른 사람들을 논평한단 말이냐? 그동안 집안 사람들의 이목이 많고 번거로워서
내가 말을 못했었다만 오늘은 마침 며느리들도 곁에 없고 하니 말을 하마. 나는 아무 고을에 살고 있는 이 생원댁의 아무개 양반의 종으로서 이름은 아무개인데 이 생원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지. 이렇듯이 지난 일들을 말한 뒤 주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 그때 도둑놈이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그 사연을 자세히 듣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재물을 훔쳐다가 근근히 배를 채우기보다는 차라리 이 일을 이생원에게 일러 바쳐 속량한 돈을 나눠 갖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얼른 그곳으로 가 말을 잘해서 돈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자. 도둑이 이생원을 찾아가 그 사유를 자세히 말하자 이생원은 반갑게 맞아주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곧 하이른 뒤 즉시 택일하여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 도둑에게 말을 끌게 하고 아들로 하여금 배행하는 척하다가 큰 강가에 이르러 몰래 도둑을 물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입막음을 했습니다. 그런 뒤 서울로 들어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름을 댄 뒤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댁 대부인의 오랍이다. 하인이 들어가 아랜 뒤 돌아와서는 즉시 안으로 모셔 들어갔습니다. 남매가 서로 만나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막혔던 회포를 푼 뒤 생질과 생질부 등과 수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에 머문 지 몇 달 만에 주인이 전조에 청탁을 넣어 감역의 벼슬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일을 맡아 하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생질 중 재상 벼슬을 지내고 있는 자가 집과 논밭을 사주고 그 고을 사또와 관찰사에게 부탁을 해서 대접을 잘하게 함에 그 지체와 영광이 도내에서 으뜸이었습니다. 무릇 이생원이 누이 동생이라 불러주고 관직을 얻고 치부를 한 일은 노부인이 천한 이름을 싣고 마음 가볍게 양반 행세를 하면서 살도록 시혜를 베푼 것이라 하리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어미를 써라. 북산 밑에 한 부자가 재산을 잘 굴려서 넉넉한 재산을 배경 삼아 스스로 풍류객이 되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친구들을 모아다가 감으로 지새웠고 은여며 침기며 명창들이 없는 날이 없었는데 어떤 가난뱅이가 밤낮 없이 찾아와 편지를 대필해 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일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중병에 걸린 주인을 여러 아들들이 곁에서 모시고 있을 때 주인이 그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학행은 부족하지만 재산은 많은지라 지금껏 허구한 날 놀기 좋아하는 무리들과 가무 창기들을 뒤쫓아 다니는 걸로 일을 삼고 가야금이니 바둑이니 풍류로서 작업을 삼아왔으니 너희들이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느냐? 내 나이 칠순의 병세가 위독하여 더 이상 회생할 가망이 없을 듯하구나. 아직은 재산이 넉넉하니 내가 죽거들랑 3년상을 치른 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즐기도록 하려무나. 너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서 지금 말을 할 터인즉 필기구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던 아들이 명령을 받들고 나가 그 길이가 수십 장에 이르는 호남 간지를 셋으로 잘라서 이어 붙여내온 다음 또 강진양으로 만든 벼룻집을 받들어내왔습니다. 아들은 병석 옆에 엎드린 채 백옥으로 만든 두꺼비 연적을 기울여 팔신공묵을 간 뒤 커다란 상모피를 들고 진나라, 총나라의 해서체 및 행서체로서 부친의 말을 대기하였습니다. 부친이 말했습니다. 큰 글자로 내의원이라고 큰 제목을 잡아라. 그리고 작은 글씨로 여러 의녀들의 이름을 쭉 써라. 아무개, 아무개. 그렇게 불러서 쓴 이름이 거의 40~50명에 다다르자 그 부친이 말했습니다. 큰 글자로 상의원이라고 제목을 잡고 작은 글자로 침선비 이름을 써라.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해서 또 70~80명의 이름을 쓰자 또 말했습니다. 큰 글자로 제목을 잡고 공주라고 써라. 해민서라고 써라. 또 이렇게 해서 작은 글자로 아무개, 아무개라고 써서 다시 그 숫자가 수백 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또 다시 말했습니다. 큰 글자로 중부, 서부 등 오부를 제목으로 잡아라. 그런 다음 다시 주탕이 은근자의 이름을 아무개 아무개 하고 수백 명 쭉 쓰게 했습니다. 또 형조, 경조부라고 크게 쓴 뒤 작은 글씨로 여자종의 이름 수백 명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 뒤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다가 다시 큰 글자로 거주지 모름이라고 쓰고 뒤에 이어 중간 크기의 해서로 지시한 사람 이름이라고 써라. 라고 한 다음 다시 그 밑에다 작은 글씨로 앞에서처럼 수백 명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글자로 팔도로 제목을 잡게 한 뒤 중간 크기의 해서로 각 읍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밑에다 무수히 많은 이름들을 깨알같이 쓰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말없이 보고 있다가 탄식해 말했습니다. 누군들 주인 영감의 호의호식을 부러워하지 않으랴만 부자 되긴 오히려 쉬워도 몇 천 명씩이나 되는 기생을 손끝 하나로 오라가라 하다니 이는 진실로 왕 장군의 창고지기의 행락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구먼. 금세에는 가망이 없다지만 나도 다음 생에 이 세상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호의호식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꽃밭 행락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인 영감이 죽은 뒤 그 가난뱅이도 또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닥치자 그는 아들을 불러 종이와 먹을 준비해서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사랑했던 창기들의 이름을 받아 적어 두거라. 라고 말을 한 뒤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광통교 부근에서 나를 돌아다 본 여자. 아들이 받아 적고 나서 시간이 한참이나 흐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애미 이름을 써라. 그리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걸음밭에 예쁜 꽃, 얼굴이 못생긴 어떤 상놈의 처가 잠옷 얼굴이 아리따웠습니다. 그녀에게 반한 이웃 소년이 정을 통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꾀었습니다. 너 같은 절세 미녀가 어떻게 저렇듯이 못생긴 자하고 같이 사느냐? 너희 부부를 보고 있노라면 꼭 쇠똥 걸음 곁에다 예쁜 꽃을 심어놓은 것만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여자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 팔자 소관인 걸 어쩌겠어요? 그 후 소녀는 돈을 듬뿍 갖다 주며 또 다시 가머니설로 여자를 꾀었습니다. 나하고 같이 도망가 살지 않을래? 선뜻 승낙은 않지만 쌀쌀맞게 굴지 않는 걸 본 소녀는 내심 기뻐하며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하루는 찾아가 집 문을 열었더니 여자가 못생긴 남편과 함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추남이 물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엉겁결에 생이 둘러대었습니다. 듣자하니 너희 집에 모란꽃이 있다기에 옮겨 심을까 해서 찾아왔노라. 소인 집에 무슨 볼만한 화초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같은 오랜 가뭄에 어떻게 옮겨 심는다는 말씀이신지요? 여자가 멈칫거리더니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걸음밭의 꽃은 비가 안 와도 옮겨 심는데요. 이미 여자의 마음이 기울었음을 간파한 소녀는 집에 돌아가 초가집 한 채를 사서 몰래 여자에게 준 뒤 그녀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잘 때 여자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내 고운 살결이 전보다 좀 야위었구나. 라고 했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가뭄에 옮겨와서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뒤에 한 친구가 보내온 고기와 술로 회를 만들어서 함께 술을 마시는데 여자가 미처 씻지 못한 손으로 술을 따라 올렸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찌르자 소년이 웃으며 한마디 하였습니다. 넌 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똥걸음 같은 년이 어찌 깔끔하겠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터에 아직까지도 내 말에 가시가 박혀 있으니 행여 옛날 놀던 곳을 못 잊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여자는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아비로 손님을 접대하다. 연안에는 원래 기생이 없었는데 황해감사가 돌을 순시할 때 그곳 부사가 아비를 곱게 차려 입혀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또 부사의 대부인은 연꽃을 매우 좋아해서 연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꽃이 다 질 때까지 날이면 날마다 남대지로 꽃 구경을 가곤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관속들과 백성들 사이에 민폐가 없을 수 없어 원성이 시끌시끌하였습니다. 서울의 사대부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저마다 깜짝 놀라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대간이 상소를 올려서 논박을 하려고 하자 이 소식을 한 발 먼저 들은 부사가 한 재상집에다 하소연하는 글호를 써서 아들 편에 보냈습니다. 그 재상은 그 대간과는 대를 이어 사귀어온 정의가 두터운 데다가 바로 이웃에 살면서 작은 일도 서로서로 들어주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연안 부사의 아들이 재상을 뵙고 편지를 올리자
재상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무릇 상년이 너무 잦아서 민폐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곧 부모를 위한 맘에서 나온 일인지라 괴이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사사롭게 계집종을 보내 기생 대신 손님을 접대케 한 일에 이르러서는 그 모양새가 관찰사에게 아첨하려 한 듯한지라 사람들의 시비가 당연할 듯하구나. 너희 집은 어찌 이렇듯 채통을 모르느냐? 내가 아무개 대간과는 과연 정분이 서로 서먹한 사이가 아니니 지금 불러들여서 한번 못하도록 말려보마. 하지만 그 양반이 이미 상소문에 초안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들어줄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한 다음 사람을 시켜 대간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문지기가 들어와서 아뢰었습니다. 아무개 대간께서 납시었습니다. 재상이 소년을 병풍 뒤에 숨게 한 다음 대간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대간이 말했습니다. 연한 사또는 본디 남행인이 문사들과는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일개 고을 사또 하나 감당을 못한단 말입니까? 관찰사를 접대할 적에 기생이 없으면 통인을 시켜 수청을 들게 하는 것이 관례건을 구차하게 아비를 시켜서 기생 대신에 접대케 하다니 그 마음 씀씀이나 하는 짓이 간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대부인이 상년을 좋아하는 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싸지머지고 쏘다녀서 이것저것 조달하는 행렬이 도로에 끊이질 않게 되자 관속들과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던 겁니다. 그런데도 연한 사또는 그런 걸 알면서도 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통과 비통함을 알만합니다. 요즘의 수령들은 선치에는 힘을 쏟질 않고 관찰사 잘 모시는 걸로서 일을 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제가 상소를 하려고 상소문 초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재상이 말을 하였습니다. 연한 사또는 돌아가신 재상 시호 아묵의 공의 몇 세의 손으로 우리 집안과는 대를 이어 정분이 각별한 처지라네. 게다가 그분은 천성이 타고난 효자로 지금 나이 80된 노친이 계신데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면 작은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일세. 이번에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관찰사를 즐겁게 해서 연한 사도 자리에 연연해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부모님을 잘 봉양코자 한 생각에서 나온 것일 따름이지. 또 자네 집안과는 딱히 해묵은 감정 같은 것도 없고 하니 그냥 눈 감아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럴 즈음에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술은 소주고 안주는 말린 조개 등속이었는데 이것들 또한 연한 읍에서 보내온 물건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이것저것 옛날 일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관하여 서로 얘기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녘에 대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재상이 소매를 붙들고 웃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네 어떻게 할 셈인가? 연한 사또가 어미로 손님 접대를 했다고 한다면야 망측한 일이겠지만 아비로 손님을 접대했다는데 욕할 게 뭐 있으며 그 대부인이 상놈을 좋아했다면야 놀라 자빠질 일이라고 하겠지만 상년을 좋아했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대간도 따라 웃으면서 대감께서 이렇게 누누이 말리시는데 소생이 어찌 감히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대답하고 돌아갔습니다. 소년이 병풍 뒤에서 나와 공손히 꿇어앉은 후 특별히 주선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 일이 무사히 끝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식을 병풍 뒤에 놔두고 무슨 욕설을 그리 심하게 하시는지요? 라고 말하자 재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개 아비의 음은 아버지를 말하는 아비의 음과 비슷하고 상년의 음은 천한 여자를 의미하는 상년의 음과 같은 까닭으로 그런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천년된 동삼, 허백당 성현이 옥당 벼슬을 할 때 말미를 얻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한창 더운 여름날이라 시냇가 수풀이 우거져 있었는데 성현은 경치 좋은 곳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쉬었습니다. 문득
한 객이 당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한 소동이 채찍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객은 당나귀에서 내려 마찬가지로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와서 쉬었습니다. 성현이 그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배가 고픈 것 같아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려 하니 객도 소동에게 명하여 버들 찬압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찬압을 연히 쪄서 익힌 어린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동은 또 표주박을 바쳤는데 그 속에는 피 같은 술이 있었고 벌레와 구더기가 가득했습니다. 화초도 몇 가지 떠 있었습니다. 객은 아이의 사지를 찢어 들고서 맛있는 과일인 양 씹어 먹었습니다. 성현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인가요? 객이 대답했습니다. 영약이라오. 허백당은 눈살을 찌푸리고 흘겨볼 뿐 감히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문득 객의 아이의 다리 하나를 성현에게 주며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성현이 말했습니다. 이런 물건은 평소 먹질 못합니다. 객이 다시 표주박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마실 수 있어. 성현은 아까처럼 사양했습니다. 객이 웃으며 그것을 마셨습니다. 화초도 다 건져서 잘게 씹어 먹었습니다. 먹다 남은 아이는 소동에게 주었습니다. 소동은 숲을 아래에 앉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소동이 앉아 있는 곳이 좀 떨어져 있었기에 성현은 소변을 핑계 삼아 나가서 소동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디 사시는가? 소동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성현이 말했습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이 누군 줄 모른단 말이냐? 저는 수백 년 동안 수행만 했지 주인이 누구신지 아직 모릅니다. 성현이 더욱 놀라 계속 물으니 소동이 말했습니다. 아마 순양 선생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 전에 먹은 것은 무슨 물건이냐? 1000년 된 동삼입니다. 술 안에 든 풀 이름은 무엇인가? 영지입니다. 성현은 놀라고 후회했습니다. 객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소간이 목매하여 대선이 강림하신 것을 모르고 이절이 소홀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인연을 받든 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동삼과 영지를 이제라도 맛볼 수 있겠나이까? 객이 웃으며 소동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물건이 아직 남아있는가? 소동이 말했습니다. 방금 다 먹었나이다. 성현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 괴로워하고 한스러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객이 일어나 읍을 하고 장차기를 떠나려 하니 소동이 어디로 갈지 물었습니다. 객이 말했습니다. 이제 달천으로 가자. 해는 이미 졌습니다. 소동은 당나귀의 허리를 단단히 메었습니다. 객의 당나귀가 야위고 작아 빠르게 달리지도 못했을 텐데 눈 돌릴 사이에 아득해졌습니다. 성현이 말을 달려 쫓아가 겨우 한 고개를 넘었는데 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하게 매를 맞고 생명을 건진 홍우원. 상서 홍우원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점사는 멀리 있었고 서둘러도 역참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집 몇 채가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그 집에는 노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집안 제사가 있어 오늘 밤 타처에 가게 됐습니다.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니 우리 집도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출타하니 집에 너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노부부는 문을 나섰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왔습니다. 한 방에서 함께 자게 되어 며느리는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했습니다. 자기는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시를 짰습니다. 홍우원이 며느리를 보니 시골 여자였지만 잠옷 아름다웠습니다. 마침 시어른도 안 계신데 함께 자게 되었으므로 한번 유혹해보려 했습니다. 깊이 잠든 척하며 며느리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며느리는 먼 길 걸어오느라 피곤해 그런가 보다 하고 홍우원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또 발을 며느리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전과 같이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홍의원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발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비로소 홍의원이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불러 깨웠습니다. 홍의원은 깊이 잠든 척하다가 여러 번 부르자 비로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홍의원을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졌습니다. 책 읽는 양반이라면 의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요?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손님은 양반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몰래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었으니 양반 행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홍의원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는 마지못해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바지를 걷고 서라고 명했습니다. 홍의원이 어쩔 수 없이 명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열 몇 대를 때리고 훈계했습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시를 짰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노부부는 손님에게 편안하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홍의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정절을 알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그러고는 회초리로 며느리를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홍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촌 여자가 무지에 양반께 욕을 보였으니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홍의원은 더욱 부끄러워져 고마움을 표하고 떠났습니다. 그날도 수십 리를 가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막도 없어 또 한 촌가로 가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정했습니다. 그 집에는 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주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러고는 처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습니다. 여자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방은 칸막이로 아래 위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랫간에서 자고 홍의원은 윗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홍의원은 어젯밤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가 홍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윗간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간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할지요? 홍의원은 춥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서너 차례 들어오라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하는 짓을 관찰하니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올 듯 했습니다. 홍의원은 등을 문짝에 바짝 대고 밀어서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문지방까지 다가왔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다 끝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버럭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여자와 같은 방을 쓰는데도 정욕 한 점조차 없다니 고자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재미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왁자지껄하게 더러운 욕설을 하며 손님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알아요. 했습니다. 발을 들어 앞쪽 창문창을 걷어차고 나가더니 어떤 총각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한참 음탕한 짓을 하더니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돌아와 곧바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칼에 남녀를 죽이고 나와서는 홍의원이 있는 방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인은 이 집 주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홍의원은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기에 다른 우려할 일이 있을까 하고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습니다.
남자는 여러 번 절하고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인군자이십니다. 젊은 남자 중에 깊은 밤 밀실에서 젊은 여자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자면서도 정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여자의 평소 행실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제 보니 나리의 풍모가 뛰어나서인지 여자가 흠모하는 뜻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이 일부러 출타한다 하고는 창밖에 숨어서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음탕한 마음으로 나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꿋꿋이 응해주지 않았지요. 여자는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웃 총각을 불러와 동침했습니다. 소인이 그 행동의 분을 참지 못하고 한 칼에 그들을 찔러 죽였지요. 만일 손님께서도 확고한 의지 없이 여자에게 유혹당하셨다면 소인의 칼날을 면치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손님 같은 진정한 대인군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소인과 함께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마침내 함께 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 가다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홍우원은 그 남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몇 리쯤 가다가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멀고 먼 곳에 화염이 하늘 높이 솟고 있었습니다. 그 뒤 홍우원은 과거에 급제해 강원감사가 되었습니다. 관할지로 가다가 길을 고쳐 닦는 백성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불러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수레를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소인이 어찌 알겠나이까? 아무 해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인가? 남자가 비로소 깨닫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어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홍우원이 가명으로 돌아와서 남자를 불러 대접하니 남자는 찬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홍우원은 그에게 후한 하사품을 주어 보냈습니다. 과장을 뒤흔드는 수제. 이일제공은 당시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별려문에 뛰어나 그 안목은 당시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과장에 들어가 동료를 잃고 낭패를 당해 과제 거는 현판 아래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큰 우산 5-6개가 모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등잔과 장막이 정갈하고 아름다웠으며 진귀하고 오묘한 맛의 음식이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이공이 장막을 걷고 들어가 보니 한 소년 수제가 안석에 기대 푹신한 융단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생 10수명은 각기 답안지를 가지고 그 옆에 둘러앉아서 수제가 말해주는 것을 들으며 빠르게 베끼고 있었습니다. 수제는 이리저리 응답해 주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공이 옆에서 몰래 따져보니 자구의 배치와 순서가 규칙에 꼭 맞았고 대구도 정교하고 치밀하니 하나하나가 다 경책이 되었습니다. 이공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성명을 물으니 수제는 껄껄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시편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수제가 하인에게 시권 하나를 바치게 했습니다. 하인이 한참 뒤에 복명했습니다. 시권이 낙방했습니다. 수제가 또 시권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어서 또 바쳐보아라. 하인이 또 낙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제가 또 다른 시권 한 장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5차례 단지를 만났지만 해는 아직 기울지 않았습니다. 수제가 일어나며 크게 웃고 말했습니다. 잘된 시권 여러 편이 한 번도 뽑히지 않은 것은 하늘의 뜻이다. 더 이상 바쳐서 뭐하겠나. 그러고는 장우산을 접고 나갔습니다. 이공이 시중 드는 사람에게 물어보아 그가 북헌 김공임을 알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내. 병자호란 때 어느 송도 상인의 처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상인은 처를 잃고 울부짖다가 실성했습니다. 그는 은을 다 모아 심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는 마장군에 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은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 처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당신 저는 마장군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어서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소이다. 당신은 잘못하면 개죽음 당하니 어서 돌아가시오. 상인은 그래도 저를 잊지 못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못하니 그녀를 구하는 일은 몹시 어렵소. 다만 마장군이 매번 자정 무렵에 솟아나는 물을 마시는데 그녀만을 믿기에 한밤중에 반드시 그녀에게 물을 떠오라 하죠. 그 정원에 잠복해 있으면 혹 볼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오. 상인은 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밤에 정원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과연 한밤중이 되니 처가 나타났습니다. 상인은 나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더니 조금 뒤에 다시 나와 작은 보따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속절없이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었지만 한끗 마음만은 남아있죠. 당신이 제가 그리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소홀히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몸을 빼낼 길은 전혀 없고 또 만일 돌아간다 하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부디 이걸 가지고 돌아가셔서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첩으로 얻어 천번 만번 몸조심하세요. 돌아가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추격을 당할까 걱정이에요. 빨리 시골집에 숨어 사흘간 먹을 양의 밥을 지어 갖고 떠나세요. 그러고는 손으로 건너편 산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석굴이 있어요. 그곳에 사흘간 숨어 있다가 출발하세요.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상인은 그 말대로 급히 밥을 지어 석굴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로 헤어졌던 그곳에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마장군은 조선인이 온 것에 크게 놀라 병졸들을 풀어 수색하다가 사흘 만에 중단했습니다. 상인은 그제야 탈출해 돌아왔다 합니다. 꿈에 나타난 무덤 주인. 감사 이태연은 모군의 아들인 제약 이종학의 후예입니다. 젊었을 적 이공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선조 모군이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종학의 묘가 있는 곳을 요즘 자손들이 잊어버려 나무꾼과 목동을 막아주지도 못하니 심히 마음이 아프다. 종학의 후예로서 내가 그 묘를 찾아다오. 이공이 꿈속에서 두 손을 맞잡고 공손히 절하며 공경을 표하고 말했습니다. 묘를 찾고자 하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니라. 이공은 놀라 깨어났는데 멍하여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군의 여러 문집을 살펴봤지만 참고할 만한 대목이 없었습니다. 이공은 영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군에 흩어져서 전해지지 않은 문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선비가 말해주었습니다. 영남 모 읍사람 집에 죽은 사람이 생전에 지어놓은 글이 약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구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이공이 공산 현감이 되어 내려가자 사람을 보내 그 유문을 구해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종학의 무덤 앞에 세우는 푯돌에 황해도 금천모리에 있다는 구절이 있어 비로소 그 꿈이 허황되지 않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공은 조정으로 돌아왔으나 옥당에서 한 말 때문에 파직되었습니다. 한가한 틈에 토산으로 가서 지어간 민가 마을들을 돌아다녔지만 막연해서 끝이 안 보였습니다. 저녁에 한 총가에 묵으며 총가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근처에 홍해 재상의 무덤이라 전해지는 오래된 무덤의 흔적이 있어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 뒤편 산기슭에 오래된 무덤이 있기는 했지요. 이공이 거기 계속 머물며 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무덤에 표석이 있었고 그 뒷면에 묘에서 지내는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던 밭에 대한 기록이 많았는데 촌 사람들이 그것을 뽑아 묻어버리고 묘전을 자기네 땅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 가서 땅을 파보니 묘석은 묘 앞 한 길 정도 아래 논 속에 파묻혀 있었고
글자 획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 뒤로 묘지기를 두고 묘를 지키게 하며 제사도 지내게 했습니다. 홍초와 스님. 홍초는 아산 대동촌 사람입니다. 일찍이 금강산으로 유람을 갔는데 외금강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혼자서 매우 빨리 걸었는데 가는 곳을 물어보니 사는 곳이 아주 멀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홍초가 따라가려 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리 힘이 세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지. 홍초가 굳이 청하니 스님은 아래 위를 한참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갈 수는 있겠군.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궁벽한 길을 오르내리며 몇 리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높은 산마루가 나타나더니 모래 봉우리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모래는 매우 고와 조금이라도 늦게 발을 옮기면 무릎까지 모래 속으로 빠지네. 나처럼 걸음 옮기는 법을 잘 배워 발걸음을 제게 옮기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홍초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이르니 길이 산허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보였고 다른 쪽으로 가니 길은 끊기고 아래로 절벽이 펼쳐졌습니다. 아찔하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맞은편과는 한 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스님은 무난히 뛰어넘었지만 홍초는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 가운데까지 자기 몸을 눕혀주며 홍초에게 자기 가슴으로 뛰어들라 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가 몸을 날리니 스님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차츰 나아가며 험한 길을 돌고 돌아 한 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은 별세계였습니다. 경치가 빼어나고 논밭은 기름졌습니다. 집 수십 채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모두 스님이었습니다. 넉넉한 집들이 이어져 있고 시냇물이 휘감고 돌아가는데 골짜기 가득 뱃꽃나무가 있고 집집마다 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인품이 넉넉하고 충실하니 홍초가 바깥 손님인데도 잘 왔다며 그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홍초를 초대해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홍초는 돌아가고 싶어 왔던 길을 찾아보았으나 이곳으로 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갈 길이 있기는 하다네. 두 사람은 짚을 엮어 방석 2개를 만들어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리를 걸어가다 어느 고개를 넘으니 그 아래에 반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석은 깨끗하고 미끄러워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끝자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방석 하나를 홍초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각자 방석을 등에 붙이고 반석 위에 누웠습니다. 몸을 흔드니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 한참 뒤에야 다 내려가 땅에 닿았습니다. 눈앞에 봉우리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봉우리가 드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봉우리 위에 둥근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뿔같이 생긴 것이 마주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생원은 기이한 일을 구경하겠는가. 즉시 봉우리 꼭대기로 올라가 돌멩이 하나를 들고 뿔 같은 것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지나니 뿔 같은 것은 점점 구부러져 꺾이더니 갑자기 쪼그라져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하나를 두드리니 아까처럼 구부러지고 쪼그라졌습니다. 홍초가 이게 무슨 물건이냐고 물으니 스님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큰 고둥인데 속칭 군중에서 호령할 때 쓰던 나팔이라고도 하네. 평소에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으로 군대에서 부는 뿔피리를 만든다고 하네. 거기서부터 30여 리를 가니 강원도 고성이 나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이화동이라고 부르는데 배꽃 필 무렵이면 온 동네 가득 꽃잎이 어지럽게 흩날려 눈 내리는 아침 같다네. 아버지의 혼이 들어간 아이. 영광음리에 이생이 있었는데 지방의 향청에서 자비를 맡아보던 직책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막 말을 할 무렵 천연두를 알아 위독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이생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이생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대답하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업고 가리키는 대로 가야 한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홍역은 바람을 쐬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아이가 크게 통곡하면서 종기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대니 이생은 탈이 날까 두려워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가 광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리로 가자. 이생이 말을 듣지 않으니 아이가 또 통곡했습니다. 이생이 부득이 관아로 갔습니다. 아이가 관아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생이 저지하고 문지기도 막았습니다. 아이는 발을 구르며 크게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가 안채까지 들렸습니다. 태수가 무슨 일인지 묻자 문지기가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태수는 드러나 보자며 아이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생이 아이를 업고 대청 앞에 이르자 아이는 갑자기 뛰어내려 성큼성큼 태수의 윗자리로 올라가 홀로 당당히 안석에 기대 앉아서는 놓여온 듯 태수의 아명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 이리도 무례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임종 때부터 말을 못해 집안일을 다 부탁하지도 못했으니 저승에서도 남은 하늘 억누르기 어려웠다. 이승에서는 얼굴을 대면할 길도 없었으나 근래 역기가 되어 읍내 이생의 집에 머물면서 다행히도 친밀해져 이렇게 기구히 너와 만나게 되었다. 이제 혼을 놓아주어 영원히 이승을 떠나려 한다. 태수는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만일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우리 집안의 은밀한 일들을 이야기해 진위를 따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고는 문벌과 자손과 논밭, 집들에 대해 조목조목 다 설명하니 과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 누이가 살림살이가 어려워 의지할 데도 없이 고생하며 살고 있다. 그 아이 팔자가 기구한 고로 내가 언제나 모처에 부각전열 묘를 주어 시집갈 미천으로 삼게 하려 했다. 그런데 내가 병으로 갑자기 위태로워지는 바람에 뜻은 있었지만 마무리를 못했다. 내 누이의 가난이 뼈에 사무쳤으니 더욱 불쌍하다. 내 집은 부자이고 벼슬도 이어지니 창고가 풍성하구나. 그런데도 처자를 살찌우는 데만 급급하여 남매의 지극한 정을 생각해주지 않으니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 돋우고 수심을 품게 한다. 내 특별히 와서 너에게 경고하노라. 태수가 울며 말했습니다. 소자의 불초함으로 저승길에 근심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이전의 허물을 꼭 고치고 누이에게 재산을 속히 나눠주겠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생의 집도 곡식이 다 떨어져 재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굶주림이 매우 심하니 내가 도와주거라. 아이는 말을 마치고 고꾸라졌는데 주위에서 급히 구명하니 한참 뒤에 소생했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기만 할 뿐 조금 전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가마에 실어 이생의 집으로 보내주고 쌀과 돈도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병이 홀연 나았답니다. 늙은 부부의 아들. 저자를 알 수 없는 조선 마렵의 야담집인 청구야담을 보면 놀랍게도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정확한 때가 알려지지 않은 옛날의 일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명의 조정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매년 생일날이 되면 어느 마을의 집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집에는 늙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부는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풍성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배불리 먹어치웠고 늙은 부부는 밤이 새도록 슬프게 울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생일 때마다 꾸는 것이라 대신은 꿈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대신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늙은 부부는 누구이기에 나를 제사상에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고는 저렇게 구슬프게 우는 것일까? 참으로 모를 일이로다. 얼마 후 대신은 평안도 감사가 되어서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이 눈에 띄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마을의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던 감사의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자신이 생일 때마다 꿈속에서 갔던 집이 있는 마을과 똑같았던 것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우연이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감사는 급히 행렬을 멈추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생긴 집이 감사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아전과 다른 관리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전은 감사가 앉을 방석을 놓고 배경으로 삼을 병풍을 쳤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높은 관리가 들어온 일 때문에 주민들이 놀라서 흩어졌습니다. 집의 주인인 늙은 부부는 감사를 보고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방석에 앉은 감사는 늙은 부부를 향해 내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고개를 드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늙은 부부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을 본 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매년 생일 때마다 꿈속에서 본 늙은 부부의 얼굴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와중에도 감사는 정신을 차리고 부부에게 그대들한테는 자녀가 있어 하고 질문했습니다. 늙은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인내외한테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렇게 아내와 단둘이서만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감사는 그대 부부의 아들은 몇 살에 죽었어?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연도를 감사가 물어보자 늙은 남편은 슬픔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15살에 죽었습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영리해서 농부로 살게 내버려 두기에는 아깝다고 여겨 부족한 살림이지만 서당에 보내 글을 배우게 하고 책을 읽게 했습지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서 서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칭찬했습니다. 한데 어느 날 평안 감사가 행차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아이가 사내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해봐야 하는데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차라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탄식하고는 갑자기 병이 들더니 그만 모년 모월 모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인내외는 매년 아들이 죽은 날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아들을 기리는 제사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들어보니 늙은 부부가 차리는 아들의 제삿날이 바로 자기가 태어난 날과 똑같았습니다. 감사는 비로소 자신이 전생의 늙은 부부의 아들이었으며 감사가 되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속 깊이 북받쳐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그 자리에서 늙은 부부에게 자신이 매년 생일 때마다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바로 그대들이 잃은 아들의 환생이요 하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는 늙은 부부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가 부임한 곳 가까이에 있는 집 한 채를 사서 늙은 부부한테 선물하는 한편 농사를 지을 땅도 마련해 주어서 그들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지만 감사가 되겠다는 염원이 너무나 간절했던지 다시 태어난 이후까지 그 기억이 남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